안녕하십니까? 전 김성구입니다. 저는 전공을 소립자 물리학을 한 사람인데, 불교의 어떤 깊이 있는 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나중에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중간에 명예퇴직을 하고 동국대학교에서 다시 불교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불교에 있는 여러 가지 교리나 개념 중에서 윤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윤회를 과학자들이 볼 때 윤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제가 물리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물리학적으로는 윤회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윤회는 종교적이고 심리학적이라면 몰라도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 윤회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어떻게 물리학이 윤회와 결부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윤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것은 무아윤회입니다. 근데 무아윤회를 하려면 윤회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테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 윤회를 말하는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그릇된 견해를, 그것이 마치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부터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건 윤회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기억한다는 것은 다 두뇌가 만들어진 이후의 일인데, 두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윤회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윤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윤회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아라 그러면 누구라는 것이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한다는 말인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기억과 윤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윤회가 설사 다 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전생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전생을 기억도 못하는데 윤회라는 것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제가 여기서 강의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만 과학적으로 고찰한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윤회라는 그 세 가지 견해는 아주 과학적으로 뒷받침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견해들은 모두 어떤 특정한 세계관에서 볼 때만 옳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물론이 옳을 때만 뇌신경과학이 옳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존재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이 뭔지는 이제 강의하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재 중심의 세계관이 옳을 때 무아윤회는 논리적으로 결함을 갖다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만일 세계관이 바꿔져서 존재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고 사건 중심으로 세계를 본다면 그때는 오히려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나 그 다음에 무아윤회를 부정한 사람들의 말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릇된 견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불교 스님이나 불교 학자들 중에서도 윤회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지지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현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는 윤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적이 없고, 그렇지만은 힌두교에서 불교로 흘러들어온 사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과연 그런 건지 한번 이 사람들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긴 하죠. 적어도 윤회 현대 교육을 받은 스님들이나 불교학자들 중에서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견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처님은 윤회를 설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설한 적이 없는데 후세 사람들이 윤회의 개념을 도입해서 부처님이 설법을 각색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부처님이 초기 설법을 기록해둔 니까야를 보면은 업과 윤회에 대해서 설하신 양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셀 수 없어서 쌍유따 니까야 22 존재의 다발 모음에 속하는 경 150경 가운데 윤회라는 말이 나오는 것만 골랐더니 58개가 나옵니다. 근데 윤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뭐 죽어서 다음 세상에 나온다든지 이런 것까지 치면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 법구경의 개송도 우리가 전부 다 423개인데 그 중에 29개는 윤회에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업과 윤회는 불교 윤리 바탕입니다. 업과 윤회를 떠나서 우리가 불교 윤리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고, 부처님은 업과 윤회를 바탕으로 그 불교 윤리를 설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견해는 부처님이 윤회를 설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윤회가 진실해서가 아니라 인도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윤회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힌두교에서 윤회를 주장하고 사람들이 윤회를 믿으니 부처님이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윤회를 설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자들을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활동했던 성자들이나 철학자들을 볼 때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사람이 소크라테스였거든요. 소크라테스는 그냥 제자리들이 그 과목에 있는 걸 얼마든지 빼낼 수 있었는데도 그게 아니고 자기가 주장하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악법도 법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사리푸타라든가 모갈라나라든지 부르나 존자는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건 기독교죠. 적어도 성자들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바쳤지 그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진리를 부정한 짓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두 가지 견해는 불경을 잘 읽어보거나 불교 아니더라도 다른 성자들의 행동을 잘 살펴본다면 옳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불교는 하나의 생으로 삶이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를 불교는 과학이라고 말씀드릴 텐데, 과학과 종교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바로 윤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단순한 윤리 강령이 아니고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업과 윤회는 부처님 자신이, 그러니까 여기서 초감각적 인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깊은 선정산매에 들어서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컵을 보듯이 부처님 스스로가 보고 경험한 삶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불교 윤리와 윤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건데, 그렇지만 그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업과 윤회를 경험을 못하니까 과연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부처님 말씀도 들어보고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고 윤회의 진실성 여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만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험 없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없죠. 네. 그래서 윤회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세 가지를 다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윤회에 대해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긍정하는 사람과, 그거는 잘못된 거다 하는 비판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적어도 여기가 불교를 제가 강의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비판에 대한 또 반론과 이런 것을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회와 관계 있는 것은 4, 5세계일 텐데 4, 5세계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서로 분야가 다른, 크게 나눴을 때 5개의 분야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5개의 분야에서 4, 5세계나 윤회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 분야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불교의 선이나 명상 속에서 과거의 전생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선 불교가 그렇고 실제 우리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선정 속에서 자기가 전생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사체험은 뭐냐면은 이게 과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뇌사에 빠졌다, 다시 말해 뇌가 멈췄다 그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깨어나가지고 4, 5세계를 경험하고 또 자신이 뇌수술을 받는 장면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어떤 건지. 그럼 최면퇴행인데 최면을 통해서 최면을 걸면 어떤 사람들은 전생의 사건을 기억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생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려고 그러더라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전생의 사건을 기억하고 경험한 다음부터 병이 깨끗이 낫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전생요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영매가 있는데 이건 거짓이 많아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왜냐하면 영매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 속임수를 쓰고 자기가 그 저승의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적어도 그리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그 심리학적인 그 업적이나 인격을 봐서 이 사람이 거짓말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이 영매한테 속았다고 비웃기도 하지만은 윌리엄 제임스가 하는 말에 의하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기는 어떤 영매를 통해서 죽은 자기 아들과 자기만이 아는 이 얘기를 영매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내가 믿을 수밖에 없다. 저도 그 말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서 200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이 전생 문제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과 의사 이안 스티븐슨입니다. 석좌 교수인데 이 사람들은 영매라든지 최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우리 정신이 좀 잘못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어린애들은 그냥 무슨 누가 암시를 준 것도 아닌데 전생 얘기를 하는 경우를 있다는 걸 알고서 이 사례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분야에서 연관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4, 5세계나 전생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이안 스티븐슨이 수집한 자발적 기억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학적 연구 결과가 중요하지만 과학자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임사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구냐면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죠. 빅터 프랭클.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임사체험을 했다고 고백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람은 칼 융입니다. 칼 융은 아주 심리학자로서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 칼 융은 1944년 골절이 있고 심장마비가 왔을 때 임사체험을 하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데 주마등처럼 자기의 과거가 다 떠오른다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역사로 구성되었다고 확실하게 느꼈다. 이것이 바로 나다. 바로 내 역사가 나다. 오늘 보는 내가 나가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어떤 살아온 과정, 그 전체가
바로 나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불교 무아윤회와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몰라서 제가 이 강의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안 스티븐슨의 전생연구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것 말고 책을 많이 썼어요.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ves, 그러니까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그 다음 20 cases suggestible reincarnation, 그러니까 환생을 암시하는 20개의 경우. 이거 말고도 뭐 유러피안 케이스라든지 뭐 기타 많이 있는데 적어도 전생 연구 분야에서는 아주 전성적인 인물로서 3,000개 정도의 전생 사례를 수집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검토한 다음에 이거는 정말 믿을만하다는 것을 골라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여기에 물론 비판이 많아요. 그거 잘못됐다든지. 그런데 철학자 로버트 엘머드라는 사람은 스티븐슨의 연구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Death and Personal Survival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안 스티븐슨에게 쏟아진 학계의 비판을 아주 철학자다운 통찰력으로 논리 정연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텐데, 그 이안 스티븐슨의 그 한 말 자료로 해서 또 물론 그것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전생 얘기까지 참고를 해서 엘머더는 세 가지 이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 경우라면 우리가 전생을 믿어야 되지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경우를 믿느냐면 대개 3살이나 9살 사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부모들에게 자신의 전생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 내용을 검증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인터뷰를 해서 기록과 녹음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생에 살았더라면 그때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어떤 정보를 물어봐요. 물론 그걸 검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이 이 아이가 말한 그 기억을 사실인지 아닌지 독립적으로 확인하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보물을 숨겨둔 장소라든지 빌려준 돈의 액수는 본인 아니면 모를 텐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건 믿을만 하다. 그 다음에 또 과거 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과거 생에 가졌던 어떤 기능을 현세에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생에 사용했던 어떤 언어를 말한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인데 내가 전생에 영국 사람이었다 해서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전생에 내가 어떤 악기를 배웠다 해서 그 악기를 아주 능숙하게 배운 적도 없는데 연주한다면 이런 건 우리가 전생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엘머더가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엘머더가 요약한 이 세 가지라면 믿을만 하다고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내용을 소개시키려는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 경우 속임수가 없다는 거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선 전생 연구의 대안론과 반론이라는 것인데 뭐냐면, 자,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집해서 이안 스티븐슨과 그의 제자들이 수집한 것만 한 3,000가지가 되는데, 우선 그 사례가 뭔지는 설명한 건 나중에 문제고, 어쨌든 그런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 거든요. 이안 스티븐슨의 견해는 자기 생각에는 다른 여러 가지 그 설명 방법을 생각해 보더라도 전생 개념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 하는 것이 이안 스티븐슨의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대안론은 이제 그 반박한 사람들이죠. 전생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은 전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잠재기억에 불과하다. 그 잠재기억이라는 건 뭐냐? 과거의 경험 중 본인이 경험을 했지만 잊고 있던 거, 그 다음에 자기 부모나 친구들이 말하던 거, 소설이나 또 책이나 신문 등 TV 등 대중매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고 제가 알고 있다가 자기는 잊어먹었습니다. 잊어먹었지만은 두뇌에
깊은 곳에 잠재 있다가 무의식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종합해가 두뇌가 꾸며낸 거다. 그런데 이거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은 아까 제가 설명하던 책 중에서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fe, 하지만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보면은 거기 비센 찬드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자기는 옛날에 락심이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락심이 아버지가 아무도 몰래 숨겨둔 금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금이 있다. 나중에 파보니까 정말 그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소위 우르드어라 해가지고 그 파키스탄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도의 대륙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서 특별한 지방에 사용하던 말들을 아주 유창하게 말합니다. 이런 걸 잠재기억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건 그러니까 잠재기억으로 설명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전된 기억. 유전된 기억은 아직 주류 학계에서 인정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전학에 보면은 경험이나 기억의 일부가 유전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바탕을 두고 윤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확장시키는 개념입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의 지식이 그 사람의 경험이나 이런 지식이 자손들에게 유전자를 통해 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신체적 특질을 물려받는 것처럼 조상들의 기억 역시 우리 유전자 속에 유전암으로 부화됐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류학계에서 인정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적어도 윤회를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개념인데 이것도 안 되죠. 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생을 체험한 사람과 전생의 사람은 혈통이 다른 가족입니다. 유전이라는 건 같은 혈족끼리만 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만약 한국 사람이 내가 16세기에 영국에 살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배우지 않은 영어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국 사람의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혈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영국의 혈통을 물려받은 게 아니니까 이것도 그 윤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기억차고, 이건 뭐냐면 윤회의 믿음이 아주 강한 문화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뭐 별 생각 없이 한 말을 듣고 그 윤회를 믿는 부모들이 속아서 그게 존생의 기억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얘가 신기한 말을 하니까 더 많은 말을 하도 부추기고 유도 질문합니다. 혹시 너 전생에 그러지 않았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들한테 유도 질문을 해가지고 그 자료와 잘 맞는 죽은 사람과 동일시해가지고는 그 죽은 사람의 가족과 연계되면서 이 얘기가 부풀려지고 또 더 많은 유도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믿게 될 수가 있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는 의식적으로 조작하는 속임수나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이것은 단지 문화적 조건과 부주의한 방법이 결합해 생긴 결과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안 스티븐스라든가 기타 사람들이 수집했던 윤회 사례는 상당히 그럴듯하긴 하지만 사실은 기억착오에 불과하다. 이것이 윤회를 반박하는 사람들의 말인데 상당히 그럴듯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이안 스티븐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윤회 사례들을 다 이렇게 배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반론할 수 있죠. 아무리 기억착오를 하더라도 전생 체험자가 배우지 않은 언어를 한다든지 당사자만이 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를 안다고 그런다면 그건 기억착오로 설명할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기억착오도 소위 수집된 전생 사례를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윤회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주의한 연구 방법과 연구 태도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안 스티븐슨의 지지자들은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 태도가 아주 진지하다고 칭송하고 믿지만 비판자들은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 태도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하냐면 우선 연구 태도를 지적하는데 이안 스티븐스의 연구 태도가 과학자답지 못하다. 어떻게 과학자답지 못하냐? 그러니까 폴 에드워즈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따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겠지만은 스티븐스에 대한 비판자들의 견해나 의미 있는 비판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나 반응이 없었으니까 과학자답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엘머더도 반론을 제기했지만은 저 자신도 반론을 제기한다면 저는 아까 소개한 책들을 읽어본 사람이거든요. 물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폴 에드워드 같은 비판을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그 이안 스티븐스의 책을 읽어본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이안 스티븐스는 비판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스티븐스의 성실성을 입지하는 사례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안 스티븐스의 책을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성실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엘머더도 그걸 지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연구 태도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냐면은 전생 사례라는 것은 실제로 대부분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주위 사람들이 말해주는 걸 듣는 거기 때문에 그 전달 과정에서 잘못 전달됐거나 속임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연구자의 오해나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수집 과정에서. 그렇지만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조작됐는지 안 했는지 그것부터 우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례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혹시 이러이러한 점에서 의심할 만한 거 아니야? 하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배제하더라도 적어도 비판자들조차도 모든 사례가 다 오류라든가 속임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엘머더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개의 사례에 대해서는 비판자들도 흠을 잡지 못할 정도로 속임수나 없다. 그러니까 3,000개 중에서 24개 사람은 대개 1% 정도는 어느 방향으로 흠을 잡으려 하더라도 흠을 잡을 수 없다. 따라서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전생을 부정하는 좋은 대안은 못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다섯 번째가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스티븐슨이 그 조사했던 그 지역은 대부분 인도, 스리랑카, 태국, 레바논, 브라질 많습니다. 이런 데지만은 대개 환생을 믿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하는 이 얘기는 단순히 그 문화가 만들어낸 문화적 가공물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제 그 전세 개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적어도 유럽이나 미국에도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것도 좋은 반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가지 그 대안론을 살펴봤는데 이 5가지 대안론이 다 그렇게 썩 좋은 대안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대안론은 그렇게 크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번에는 전생 개념을 부정할 수 있는 다른 이론적 근거를 찾아야 되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대안론 가지고는 전생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이론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전생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스티븐슨 연구의 비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폴 에드워드인데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계 미국 철학자로서 1967년부터 맥밀란의 8권으로 구성된 철학 백과사전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니까 상당히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뉴욕대학교 브리클 칼리지에서 사회 연구를 위한 뉴스쿨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를 말도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비판자로서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여기 소개한 책입니다. Reincarnation, Critical Examination. 아주 비판적인 조사죠. 근데 이 내용을 조사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이론적 비판했는데, 첫째로 주장하는 것이 윤회를 지지하는 사람은 적어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부차적인 가정을 깔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차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다음에 윤회를 한다. 그게 뭐냐? 적어도 이런 가정을 했다는 거죠. 인간이 죽으면 그는 더 이상 땅에는 존재하지 않고 몸을 떠난 순수한 마음이나 다른 어떤 종류의 비물질적인 몸, 기타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곳에서 존재한다. 그런 걸 전제로 한 다음에라야 윤회가 의미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전생을 체험한 사람들은 전생에서는 이미 죽었으니까 두뇌가 없을 거 아닙니까? 두뇌가 없지만 그는 그의 특별한 기술이나 특성과 함께 지상에서 그의 삶에 대한 기억을 유지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두뇌 없이는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두뇌 없는 과거를 말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엘머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에드워드가 주장하는 것은 독단적인 유물론에 입각한 순환론이다. 그러니까 논법이 잘못됐다. 다시 말해서 유물론이 옳으니까 스티븐스의 주장은 사기 또는 문화적 구성물이거나 스티븐 자신이 망상이다. 왜냐하면 유물론이 옳으니까. 이건 잘못됐죠. 논리적으로 볼 때 스티븐스이 말하는 주요 사례가 사기나 조작 또는 망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면 물론 윤회는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기고 조작된 거고 망상이니까 잘못됐다. 그러면 맞는데, 도대체가 유물론이 옳기 때문에 윤회가 잘못됐다고 사기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죠. 다시 말해 윤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논점이잖아요. 그럼 윤회가 한다면 뭐예요? 당연히 4, 5세기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순환론이란 말은 뭐냐면 거꾸로 말한 거죠. 4, 5세기라는 건 없는 거니까 윤회가 없다, 이런 말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4, 5세기 없다는 걸 자기가 증명을 따로 해야죠. 그렇게 증명하는 방법은 스티븐슨이 주장하는 그 윤회의 사례는 다 이러이러한 이유로서 조작된 것이고 거짓말이고 망상이다. 이걸 입증하면은 물론 폴 에드워드가 옳아요. 근데 그걸 입증하지 않고 두뇌가 없는데 기억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는 건, 잘못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이거와 똑같아요. 자, 과학자들이 연구를 다 조사하고 해보니까, 까마귀를 연구한 사람들이 조사해보니까 이 세상 까마귀는 모두 까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귀납적인 논법에 의해서 세상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까마귀는 까맣다고 명제를 내걸었는데, 몇몇 학자들이 숲속에 가서 보니까 흰 까마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흰 까마귀가 있다 주장했거든요. 그럼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뭐라고 반박이 됩니까? 흰 까마귀는 그 사람들이 조작한 거다. 까만 까마귀에다가 뺑기칠을 해서 흰 걸 만들어가지고 흰 거다고 말한 거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햇빛이 반사기는 걸 보고 잘못 보고 사실은 까만데 희다고 착각을 했다. 또는 하얀 비둘기를 까마귀로 봤다고 말한다면 물론 그거는 흰 까마귀가 있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반론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까마귀는 본래 검은 건데 희다 그러니까 그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말이죠. 그러니까 폴 에드워드는 그런 식으로 순환론법으로서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것이 엘머드의 반론인데, 엘머드가 논리적으로 옳죠. 자, 그렇다면 윤회에 대한 우리들의 결론을 한번 우리가 내려야 되거든요. 자, 윤회에 대한 대안론도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론적 반론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데 윤회를 입증한 사례는
이안 스티븐슨이 조사한 것만 3,000개지 그 위에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서 그 사람들이 수집한 이 사례가 전생 개념이 아니라면 우리의 현재 지식이나 논리로서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잠정적으로나마 일단 윤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자, 그렇다면, 그럼 윤회는 현재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논리로서는 윤회를 부정할 길이 없으니까 일단 윤회를 긍정을 하되 어떤 윤회냐? 다시 말해서 영원히 윤회하는 건가? 아니면 무아윤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해봐야겠죠. 생각해봐야겠죠. 물론 이 강의에서 제가 제목을 처음에 붙인 대로 무아윤회에 대해서만 고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아윤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 중심의 세계관과 사건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건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런 건데, 먼저 불교의 특징을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존재 중심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면은 이 세상 모든 종교나 철학과 과학이 서로 우리가 말할 때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다르다고 하지만 목적과 영역이 다르다고 하지만 근데 그렇지는 않고 모든 종교, 철학, 과학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의 근원이 뭔가? 그래서 나라는 것은 뭐며 이 우주라는 건 뭔가?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원인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제일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제일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제일 원인은 실체라 해야 되거든요. 실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의 존재와 관계없이 독립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실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건 철학사전에 이렇게 정의된 걸 제가 옮겨온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체적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실체는 다른 거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고 항상 같은 성질을 가진 어떤 불변의 성질을 가진 것을 우리가 실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양 철학의 실체와 불교의 자성이라는 용어를 비교해 볼 텐데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조금 이따 연기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관계없이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특성 이걸 우리가 불교 자성이라고 그러는데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는 데카르트는 실체란 그것 자신의 존재를 위해 다른 어떤 사물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존할 수 있는 그런 사물이다. 칸트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것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사물의 개념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 자성과 비슷하죠. 따라서 적어도 자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실체가 없다는 말로 대신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특징을 말할 텐데 불교는 조금 유별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게 불교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제일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여기에 동그라미인 것처럼 철학과 과학은 제일 원인을 상정해서 우선 물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하면 그 유물론이죠. 정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그러면 그건 관념론이죠. 또는 물질과 정신 두 개가 모든 것이 근원이다 하면 그건 이원론, 정신물질 이원론이 되고 또 유신론도 종교라면 제일 원인이 모든 걸 창조한 신이겠죠.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다 그래요.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다. A와 B가 있으면 A와 B가 서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로 원인이자 결과다고 보는 거거든요. 상호 의존적인 거죠. 그래서 연기법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별 문제고 오늘 검토를 할 때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는 거지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다. 그것이 연기법인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형태의 실체론이든 실체론에는 철학적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물론과
관념론과 정신물질 이론론. 그거는 여기 존 썰이라는 버클리 대학교 철학자가 쓴 마인드라는 책에 잘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한 시간 동안 강의하면서 이것까지 설명드릴 시간이 없겠죠. 그 다음에 20세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서양 철학에서도 사실은 실체에 대해서는 강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아직도 유물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특히 마음을 연구하는 인지과학자들은 거의 다 유물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교란 뭐냐? 그렇게 이상한, 이 세상 모든 종교, 철학, 과학이 다 제일 원인을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은 불교는 뭐냐? 연기법은 사물의 상호의존성과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연기법은 그 자체도 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선은 1인칭 과학이에요. 그래서 연기법과 선만 놓고 보면은 불교는 과학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과 죽음의 문제라든가 윤리도덕과 같이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요소도 함께 있죠. 그럼 왜 연기법을 과학이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대 과학은 모두 사물 자체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사물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 관계론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로 연기법이거든요. 이것과 저것의 관계가 뭐냐. 양자역학은 뭐냐?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실체를 부정하고도 객관적 실체를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은 물체와 시공간이 상호의존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뉴턴 역학에서 하는 만유인력 법칙에 비해서 태양이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는 만유인력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상대성 이론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시공간이 그렇게 구부러졌기 때문에 지구는 그냥 자유낙하를 하는 건데 구부러진 시공간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여기 공간이 구부러졌죠. 구부러진 공간 따라서 움직이면은 그게 그냥 우리 눈에 볼 때 만유인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은 시공간의 모양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공간의 모양은 누가 결정하느냐? 그건 물체의 분포가 결정하니까 물체의 분포와 시공간의 모양은 서로가 서로를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연기법이죠. 그 다음에 생물학을 볼까요? 환경과 유기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생물권 전체가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유기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유기체가 진화하지만 유기체는 환경을 자기 생존에 맞도록 변화시킵니다. 우리 지구에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대개 21% 정도라고 하는데 만약 생물체가 없었다면, 생명체가 없다면 그렇게 안 돼요. 1%도 못 됐을 거예요. 근데 생명체의 노력에 의해서, 활동에 의해서 산소가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근데 후성유전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보통 DNA가 우리의 형질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느냐 끄느냐 결정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시키냐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결정하니까 이게 바로 연기법이죠. 그 다음에 소위 복잡계라 그래갖고 우리가 제3의 과학이라 그러는 건데 카오스와 복잡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복잡계는 연기법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쿼크 모델의 창안자인 그 머리 겔만이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물리학자가 2006년 9월 연세대학교에 와서 연세 포럼을 하면서 한 말이 불교의 인과율은 단순계, 그 다음에 연기법은 복잡계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연기법 자체가 그냥 복잡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잡성의 과학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그냥 연기법을 연구한다고 해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과학의 새로운 언어라 그래가지고 정보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보 이론은 뭐냐면은 모든 지식은
본질적으로 사물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에서 동시적으로 의존하게 돼 있어요. 정보라는 것이.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대의 모든 기초과학은 연기법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화론을 아주 좋은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선택이라는 개념 하나 가지고 생물의 종의 기원을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요새는 심리학,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아주 훌륭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훌륭한 과학이라는데 이론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연기법은 진화론보다 더 넓은 범위에 걸쳐서 사물의 실상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연기법은 제가 단언하건대 과학자들이 연기법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미 현대 모든 과학은 연기법을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연기법은 그 자체에서 훌륭한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이 뭐냐? 과학이 21세기의 주도적 지식으로 인정받는 것은 검증 힘 때문이거든요. 근데 누구나 부처님이 가르친 방법에 따라 수행을 하면 다 부처님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물론 이걸 써서 좀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또 깊은 사람이 있고 좀 덜 깊은 사람이 있지만은 소위 검증 가능하다는 면에서 불교도 과학이에요. 선도. 근데 과학적 검증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과학적 검증은 객관적이어서 내가 검증한 것을 100사람이 다 똑같이 검증할 수 있는데 이 선에 의한 검증은 내 마음의 내적 체험이기 때문에 검증을 내가 혼자밖에 못해요. 나 혼자 하고서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늘 경전에서 말한 그거구나 하고 계속 말지 내가 그런 걸 검증했다는 것은 옆에 사람은 모르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1인칭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1인칭 과학이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MRI를 찍는다든지 뇌파 검사든지 하면은 그 검증을 한 발을 또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도 있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가의 40% 이상이 소위 마음챙김 명상 수료법을 사용하고 있고 매년 2009년 이후 얘기입니다. 매년 1200편 이상의 명상 관련 논문이 심리학이나 의학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은 전통적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불교는 과학이자 연기법이 과학이거든요. 1인칭 과학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윤회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종교기다 윤리도 말하니까 종교지만 그러면 연기법이 그렇게 과학이고 선이 1인칭 과학이라면 깊은 선정 가운데 윤회를 경험했다면 그 체험을 무시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인 요소를 스스로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세계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 세계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재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세상에 어떤 것들이 먼저 존재해요. 그리고 이 존재들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기 그림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볼 필요는 없겠네요. 빨간 공과 파란 공은 먼저 존재해요. 그래서 빨간 공과 검은 공이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더라도 빨간 공, 파란 공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죠. 벽돌도 마찬가지. 검은 벽돌과 파란 벽돌은 존재해요. 근데 부딪혀서 튕겨나간다는 사건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볼 때는 존재가 세상의 기본이고 사건이 없어도 어떤 건 존재한다고 봅니다. 아주 우리의 직관에 딱 맞죠? 우리 마음에 들어요. 세상은 그렇게 생겼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고전역학의 세계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건은 존재가 이렇게 부딪힌다면 다른 존재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건 없이도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건 뭐죠?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이 존재가 불변의 존재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 말은 존재 중심의 세계관의 바탕은 바로 실체론이네요. 실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변의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 마음에 딱 들죠?
이거 말고 다른 세계관은 있을 것 같지 않네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사건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과 세상사는 사건들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세상을 이루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인과관계를 맺고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되면은 사건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인과관계로 맺어진 사건의 흐름이 있으면은 사람은 무엇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사실은 사건의 흐름이다. 그 사건의 흐름에 어떤 특성이 있으면 그 특성이 시간에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불변의 성질이 계속 이어지고 존재한다고 본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세계관이냐면 어느 분야의 세계관이냐면 상대성 이론의 세계관이고 불교적 기본의 세계관인데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 자암경 335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상한 말이죠. 업은 있는데 작자는 없어요. 만약 연기법이 옳다면 연기법은 실체가 없는 거니까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실체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연기법이 옳다면 사건 중심의 세계관이 맞아요. 그래서 무아인데 누가 윤회를 한다는 말인가 하는 말은 마치 뭐와 같은 말이냐면 파도가 친다, 번개가 친다고 할 때 누가 치는가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무아인데 누가 윤회를 한다는 말인가 하는 것 자체가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서는 물은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존재 중심의 세계관에서 이 말이 성립하지만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세계관만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비교해 놓고 어느 쪽이 좀 더 함정이고 근사한 세계관인가를 우리가 조사해 봐야겠죠. 그걸 조사해 보도록 하죠. 자, 두 가지 세계관에 대한 물리학적 고찰을 하다 보면 자, 사건 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어떤 장소에 땅 부딪힌 거니까 점으로 나타나겠네요. 한 점이에요. 시공간에. 물리학은 모든 걸 시공간에 나타나니까 사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점 하나를 X, Y라는 점으로 나타나요. 이 세로축을 우리가 시간이라 부르고 가로축을 공간이라 부른다면 공간에 이 컵이 이렇게 정지해 있다면 이제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지금 요 순간 요 자리에 있지만은 1초 후에 여기에 있고 2초 후에 여기 있고 3초에 있고 1시간 뒤에 여기 있으니까 이놈이 여기 가만히 있다는 말은 쭉 세로를 향한 직선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존재는 선으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움직이는 거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면 움직이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공간도 변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겠네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면 아주 많이 기울어질 거고 천천히 움직이면 좀 적게 기울어질 거고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이 어디 꽝 부딪히면 아까 공 부딪힌 것처럼 부딪히면 튕겨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꺾어져서 왼쪽 아래 그림 제일 될 거고 만약 흔들리는 거라면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존재는 무조건 하고 그놈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선으로 나타나게 돼요. 사건은 점이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어떤가요? 사건은 점으로 나타나고 존재는 선으로 나타나는데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인과로 연결된 사건이 아니라면 과거, 현재, 미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뀌면 선의 모양이 보는 자에 따라 이상해지겠네요. 그러면 선이 만나 점을 이룬다고 보는 것보다는 점이 모여 선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 더 간단하고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뜻에서 상대성 이론은 이것만은 아니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설명돼서 가장 쉬운 예를 든 건데 점이 모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사건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설명드린 거고 이제 물리학자들이 여기서 제가 물리학을 다 강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물리학자 중에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을 함께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학자들 두 사람의 견해를 여러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스몰리라는 물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양자 중력의 세 가지의 길이라는 책에서
세상에는 두 가지 사물이 있는 것 같다. 돌멩이나 깡통처럼 그 성질만 나이라도 완전히 설명한 것들이다. 다른 하나는 과정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나 문화 같은 존재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전개되는 과정들이다. 여기 제가 앉아있는 사람 김성구입니다. 김성구 어떻다 하고 사진을 탁 찍고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김성구를 아는 거 아니죠.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생각을 해왔고 어떤 공부를 해왔고 남들과 만나서 어떤 일을 했다는 과정을 다 알아야 되죠. 그게 과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하죠. 스몰린만 이제 제가 읽을게요.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물을 이렇게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존재죠. 과정으로 나누는 것은 착각이다.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단지 서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주에는 물체와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빠른 과정과 느린 과정이 있을 뿐이다. 이 컵은 여러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어저께도 이 컵이고, 근데 100만 년 흐르면 이것도 흐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물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환상은 환상이라 했어요. 고전역학을 바탕하는 구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전역학은 우리 일상 경험 속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 마음에 드는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뉴턴의 고전역학인데 그거는 착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랬냐? 현대 물리학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은 우리 우주가 과정들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 저 과거부터 현재까지 흘러오는 과정이니까 뭐가 변해오는 거죠. 쭉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운동과 변화가 주된 것이다. 그리고 근사적이고 임시적인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인가가 어떤 상태에 있다면 그건 환상이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주는 많은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건들이 우주는 관계론적 우주다. 그래서 모든 성질든 사건들 사이의 관련성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죠? 연기법이에요, 바로. 이 우주는 연기론적 우주다 이런 뜻이죠. 아까 제가 불교 연구법은 과학이다 그랬는데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다음 카를로 로벨이라는 물리학자는 요즘 이 사람 책을 여기서는 제가 두 권만 소개하는데 세 권을 써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로 유명해졌는데 하나는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써놨죠.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페이지 136페이지에 사물이 있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사물의 개념을 낳는다. 양자역학의 세계에는 대상들의 세계가 아니라 대상들이란 건 뭐냐면 어떤 고정된 존재가 있어서 아까 스몰린이 말한 오브젝트인데 그것이 아니고 사건들의 세계다. 양자역학은 세계를 이런저런 상태를 가지는 사물로 생각하지 말고 과정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더 나아가요. 물리적인 세상이 사물로 존재자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반면에 세상이 사건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작동한다. 그러니까 사건을 이뤘다고 생각하면 됐다는 거죠. 그럼 가족도 사물이 아니라 관계와 사건, 느낌의 총체다. 아, 끔찍한 소리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자식, 부모, 형제가 알고 보니까 사건의 총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어떨까? 당연히 사물이 아니다. 산 위에 걸린 구름처럼 음식 정보 및 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 나오는 복잡한 프로세스다. 이걸 불교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오치원이라고 그러죠. 오원, 색, 수상, 행시, 물질과 느낌과 어떤 관념과 우리의 의지작용과 의식이 복잡하게 얽힌 거다. 아주 물리학자가 불교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또 사건은 이래서는 끝나지 않죠. 어떻게 끝나지 않죠? 바다에서 출렁이는 물결이 끝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원인 없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일어난 사건은 반드시 사라지면서 그 사건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사건은 사라지면서 또 새로운 사건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건들 중에서 인과 관계를 맺고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이 되면 사람들은 이 사건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고 말하는데 불교 유식학에서는 그것을 식의 흐름 또는 심상속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 사건의 흐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되면 사람들은 이 사건의 흐름을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사건의 흐름에는 동일성은 없죠. 불변의 동일성은 없어요. 왜? 다 변하니까. 그렇죠? 연속성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중도죠. 부처님 말씀하냐면 우리가 죽으면 그것은 끝이다 하는 걸 단멸이라고 그러고, 불변의 영혼이 있어서 죽더라도 계속 동일한 존재가 생겨난다는 것을 상주론이라는데, 부처님 뭐라 하냐면 단멸론도 극단이고 상주론도 극단이기 때문에 열애는 상주와 단멸을 떠나서 중도를 취한다 그랬는데, 바로 무슨 뜻입니까? 상주를 부정한다는 말이 동일성은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 단멸도 아니란 말은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바로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바로 중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아윤회죠. 죽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아윤회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죠. 무아인데 누가 윤회를 한다는 말인가? 이건 아까 제가 잘못된 사건 중심의 세계에서 보자면 이 자체가 잘못된 말이라 했죠. 사실 연기법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테세우스의 배를 예를 들 텐데 좋은 예예요. 테세우스는 그리스 영웅으로서 크레타 섬에, 그 당시 아테네가 크레타 섬에 조공을 바치고 거기다가 매년 그 9명의 소년 소녀를 제물로 보냈는데, 그 소녀들을 제물로 바치니까 그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세우스가 자기가 직접 배를 타고 크레타에 가서 괴물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테세우스를 최고 영웅으로 봤답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은 옛날에 헤라클레스가 최고 영웅을 했다면 그건 스파르타 사람들 얘기고, 아테네는 테세우스가 왕이죠. 뭐 그런 그림들이죠. 그런데 테세우스가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니까 아테네인들이 얼마나 그걸 기리고 싶겠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전설이지만 사실은 이게 그 데메트리우스 팔레레우스 시대라면은 기원전 345 이 정도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때까지 이 배를 유지하고 보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옛날 있던 배니까 널판지가 썩으면 뜯어내고 새 목재를 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백 년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있던 배는 판전 다 썩어 없어졌는데 지금 새로 판자 만든 것은 과연 이것이 테세우스 배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논쟁한 것보다는 제가 만든 문제가 더 재밌을 거예요. 문제를 저 바꿔서 어떻게 문제였냐면은, 테세우스의 배는 보물을 찾으러 항해를 하여, 근데 끝없는 항해 중에 보물이 발견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배가 썩어서 널판지를 바꿔요. 그리고 선원들 중에는 또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항구에 들릴 때마다 새로운 손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을 흐르다 보니까 처음 출발 당시의 널판지와 선원들은 간대없고 모두 새로운 널판지와 선원들로 교체됐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는 있어요. 끝까지 항해일지는 계속 쓰고 있었고 목표로 하고 있는 보물을 찾겠다는 배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항해일지에 남아있어요. 몇백 년 동안. 자, 이 수백 년 후에 이 배도 테세우스의 배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테세우스의 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테세우스의 배에는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어요. 항해일지가 있고 그 선원의 역할은 사람은 바뀌었지만은 그 선의 역할은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은 있을 때 이 흘러가는 과정을 뭐라고 부를 건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 저 또는 듣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한번 바꿔봅시다. 자, 테세우스의 배를 우리 몸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중에 여러분들 몇 퍼센트가 내 몸의 세포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몸의 세포는 10%밖에 안 돼요. 장내 구성물은
계속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조직만 생각하더라도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루에 놀랍게도 우리 몸의 DNA 중에서 한 2조 개 정도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서 DNA가 잘라지고 끊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세포들이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잘 살아가죠. 계속 나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6개월을 주기로 우리 몸의 세포는 대부분 새로운 걸 바뀌어요. 저 7년이면 다 바뀝니다. 그럼 7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중에서 같은 거가 뭐가 있나요? 생각도 바뀌었어요. 느낌도 바뀌었어요. 정신도 바뀌었고, 지식도 바뀌었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만일 10년 전에 나한테 돈을 꽂았다면 나보고 지금 와서 내놓으라 그럴 때 내가 너는 누구한테 꽂았냐? 당신이 꽂았던 그 사람, 돈 꽂은 그 사람의 물질도 바뀌었고 정신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지금 나보고 내놓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나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만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미생물까지 포함하는 건지 아마 미생물까지 포함이 될 겁니다. 사람한테는 그런 실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토끼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을 깨끗이 죽였어요. 그랬더니 토끼도 죽어요. 이렇게 연기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사는 것이 우리 몸이거든요. 그럼 동일성이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물리학자가 로벨리가 말한 바와 같이 산 위에 걸린 구름처럼 음식, 정보, 빛, 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체란 온이 결합하여 만든 사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밀린다 팡하 또는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는 그것을 등불에 비유합니다. 태소수에도 등불과 마찬가지거든요. 등불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의 등불은 그 이전의 등불을 원인으로 생겨난 것이고 이 순간의 등불은 사라지고 새로운 등불이 생겨나죠. 계속 이어지지만 근데 우리 눈에는 어때요? 등불이 계속 타고 있으니까 거기에 등불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등불이나 태소수 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나 똑같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1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중에서는 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동일성은 없어요. 따라서 등불은 탄다는 사건들이 인과관계를 맺고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 등불은 타는 동안에 연속성을 가지지만 한순간은 동일성이 했던 것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은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은 좀 더 복잡할 뿐이죠. 업에 관한 부처님의 설법에 관한 칼융의 말을 되새겨보고 피카소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구이 삼업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것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네. 그림자가 몸에 붙어 다니듯 그것이 그를 따라다니네. 공덕의 말로 저 세상에서 무슨 사람들이 의처가 되니. 다시 말해서 내가 옛날에 저질렀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대로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것이 현재 다 따라와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현재 나를 만들었다는 이름입니다.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실 그 업이 지금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초래해요. 칼융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마치 내가 지금껏 경험했던 모든 거, 나를 중심으로 일했던 모든 것들을 지니고 다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말하자면 나는 내 역사로 구성됐다고 확실히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나다. 나는 일어난 모든 것이 집합체다. 이건 칼융이 메모리 드림 리프렉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291페이지에 나오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피카소의 그림을 볼까요? 이 두 그림을 볼 때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열어볼 때 뭐가 보냐? 오른쪽 그림은 여러분들 괴물처럼 보이죠? 왼쪽 그림은 진짜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우메 사바르테스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누가 실제 사바르테스냐? 피카소 생각에는 왼쪽 그림은 어느 한 순간에 영어의 한 컷에 하는 거니까 이건 진짜 내 친구 하우메 사바르테스 아니에요. 내 친구는 살아온 과정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이렇게 하나의 과정이니까 오른쪽 그림이다. 이걸 그렸더니 이걸 이해한
하우메 사바르테스는 야, 오른쪽 그림을 보고서 나랑 똑같이 그렸다는 뭐 그런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정으로서의 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면 과거와 현재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은 살아온 과정을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한편의 영화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생은 영화의 한 토막과 같은 것이고 현재의 나란 영화의 한 장면에 해당해요. 생명체도 등불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이란 온전히 유기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진행되는 과정에 삶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 뿐 거기에 동일성은 없어요. 그렇죠? 연속성이 있거든요.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자고 과정으로서의 자이고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과정 전체가 무아윤회죠. 연기법이 옳다면 삶과 죽음은 어디서 끝날 수가 없어요. 파도는 꺼지면서 새로운 파도가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바로 무아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란 등불은 온에 대한 집착과 욕담이 있는 한 결코 꺼지지 않아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무아윤회거든요. 그 밀린다 팡하에 아주 정확히 썼는데 다음 생에 생겨나는 것은 다만 인연으로 맺어진 현상일 뿐 전생의 원인 없이는 생겨날 수 없네. 바로 인과로 엮인 사건의 흐름이죠. 바로 그게 테세우스의 배자 타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생겨난 명색을 태아를 어떤 사람은 전생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존재나 생명도 전생부터 옮겨온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태아는 전생의 원인 없이 생겨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빌린다 팡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연기이치고 그게 바로 무아윤회입니다. 그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